전 세계 뉴스가 한 남자의 죽음으로 도배됐습니다. 하메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수십 년간 중동의 모든 불씨를 관리해온 인물. 그가 2025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봤습니다. 분쟁, 보복, 전쟁.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사건이 아니라 완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수십 년에 걸쳐 설계해온 건물이 마침내 마지막 철근을 박는 순간 2025년 2월 17일 협상이 결렬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요구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10년간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 그 대신 미국이 민간용 해결료를 제공하겠다. 이란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월 21일 백악관이 공습 명령을 보류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2월 28일 공습이 이루어집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협상 결렬과 공습 사이 불과 열하루. 이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닙니다. 협상이 결렬되기 전부터 이미 플랜 B는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협상을 거부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핵을 포기했던 국가들의 말로를.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뒤 서방의 지원하에 결국 처형됐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제거됐습니다. 이란의 지도부가 그 선례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즉, 미국이 내민 협상하는 이란 입장에서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것을 미국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혹은 마지막 명분 쌓기였을 수 있죠. 우리는 기회를 줬다. 거부한 건 이란이다. 이제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서사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이란의 지정학적 포위망이 급격하게 좁혀졌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따라 제거됐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전쟁으로 군사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고 새 정권은 서방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란의 프록시 네트워크, 이른바 저항의 축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린 겁니다. 거기에 이란 내부를 보면 2022년 히잡 시위, 그리고 최근 또 다른 대규모 시위, 경제 제재로 인한 극심한 물가 상승,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정체제에 대한 환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 코가 석자입니다. 중국은 말로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실질적 개입은 없습니다. 체스판 위의 말들이 이렇게 배열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타이밍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에 이란 공격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우디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빈 살만은 공개적으로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우리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동의 순위파 강국으로서 이란의 핵무장은 사우디에게도 실존적 위협입니다. 사우디가 원하고 이스라엘이 원하고 워싱턴이 원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란을 쳤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미국이 진짜 노리는 것은 이란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앱스틴 파일을 덮으려 했다. 중간 선거용 이미지 관리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외부에서 활로를 찾았다. 저는 이 해석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짚다 보면 우리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냉혹한 지도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에서 무엇을 하려는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점령하려 하지 않습니다. 2003년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했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방향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판을 깔아줬으니 이란 국민들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이 설계하는 것은 이란의 민주화가 아닙니다. 이란 변수의 제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SS 2025과 국가방위전략 NDS를 보면 미국의 전략 기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중동에서 손을 떼겠다. 그러나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고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소란 무엇인가? 첫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제거하는 것. 둘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 셋째,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 구조를 완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미국은 중동에서 2차선 역할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 최종 설계도가 바로 MEAD, 중동 통합 방공망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방공 체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 사우디는 사우디 수도 방어에만 집중한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영토만 막는다. 각자 자기 집 지키기에 급급한 구조입니다. MEAD는 이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역 전체를 하나의 통합 레이더망으로 연결합니다. 이란발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우디 시스템이 중간에서 격추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방패가 중동 전체 위에 펼쳐지는 셈입니다. 이 방패 위에 올라타는 기반이 이미 놓여 있습니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국교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경제 교류와 군사협력의 뼈대가 세워진 겁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외교 경제의 기초라면 MEAD는 그 위에 얹히는 안보의 지붕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미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지역의 안보를 지역 국가들에게 1차적으로 위탁하고 미국은 운영 체계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것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1969년 닉슨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를 동맹국 스스로 책임지게 하겠다. 미국은 해구산과 경제 지원을 제공하되 지상군을 파견하는 방식의 개입은 최소화하겠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꺼낸 카드였습니다.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트럼프는 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무대만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중동으로.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에게 새로운 베트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중국입니다. NSS 2025와 NDS는 매우 명확한 언어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진정한 라이벌이다. 미국은 지금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 중동에서 병력과 예산과 외교적 에너지를 계속 소진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최대 불안 요소, 이란을 먼저 처리하고 나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구도에서 중국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이 해상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중 약 13%가 이란산입니다.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0%에 달합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가 이 해협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이란이 전쟁 초기에 꺼낸 카드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 실제로 이란은 과거에도 수차례 이 위협을 꺼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란 해군은 이 해협 주변에 수백 기의 기뢰를 부설할 능력이 있고 수십 척의 고속정으로 대형 유조선을 위협하는 전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왔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우디의 아람코 정유시설에서 생산된 원유가 수출되지 못합니다. UAE의 천연가스가 묶입니다. 이라크의 원유 수출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직격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물론 미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미국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셰일혁명 이후 미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완충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그 완충제가 없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에 달린 에너지 동맥이 호르무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맥을 통제하는 세력이 미국의 우방 체제로 완전히 전환된다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구조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종속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MEAD를 완성하려는 이유의 또 다른 층위입니다. 단순히 중동 안정이 아닙니다. 중국의 에너지 동맥 위에 미국의 손을 얹어두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NSS 2025에는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이 북한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 역시 같은 논리의 연장입니다. 미국은 중동에서만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려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역시 한국 스스로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그 뒤에서 전략 자원을 지원하되 전면에 나서는 역할을 줄이겠다는 신호입니다. 거대한 전략 재편입니다.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전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접적 영향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에게는 악몽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유가 폭등은 제조업 전반의 원가를 끌어올리고 물가 상승을 통해 서민 경제를 직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전쟁의 향방을 단순한 중동 뉴스로 볼 수 없습니다. 더 구조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손을 뺀다는 전략, 신호는 한국의 국방 자립과 외교 전략에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이 지역 안보는 지역이 책임지라는 닉슨 독트린을 다시 꺼낸다면 한국은 그 변화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불안을 조장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위기는 항상 새로운 질서의 빈틈에서 기회를 낳습니다. MEAD처럼 지역 통합 방위 체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모델이 된다면 한국의 방산 기술과 시스템 통합 능력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국가들로 이어지는 한국 방산 수출의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가 재편될 때 준비된 나라에게 빈자리는 기회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는 정치인은 전쟁 신호가 주어졌을 때 정책의 주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노예임을 깨달아야 한다. 전쟁의 디테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할지, 지상군이 투입될지, 전쟁이 몇 달 만에 끝날지 몇 년을 끌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의 방향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동맹이 핸들을 잡고 미국은 내비게이션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달러 패권, 공급망 재편, 방산 시장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이 거대한 재편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세계를 읽는 사람이 세계에서 살아남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읽는 눈은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판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댓글로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역사적 관계, 1953년 CIA 쿠데타부터 이슬람 혁명까지 그 70년의 원한이 어떻게 오늘을 만들었는지 깊이 파고들겠습니다.